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년 10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78%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절반가량이 탄핵에 찬성한 셈이어서 친박계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총리는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격과 권한 행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탄핵 의견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공개 변론 등을 거쳐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하게 되지만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특검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탄핵 가결을 이끈 건 하나된 목소리로 박 대통령 퇴진 촉구를 외친 촛불 민심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퇴진 거부를 일관하는 박 대통령을 향해 6주째 촛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성난 민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오늘 표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국을 전망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공원 사용되는 것을 명패 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34대 56,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숫자들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숫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7시 3분을 기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국 사회는 12년 전에 한 번 열었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열었던 문과 지금 열고 있는 문은 탄핵이란 이름은 같지만 그 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신 세월호 특위 해체를 주장해서 논란을 빚은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권한정지 직전의 마지막 인사까지도 세월호에는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오늘 탄핵 찬성표가 워낙 많이 나와서 박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1부는 탄핵 관련 주요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허진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슬아슬할 수도 있다던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압도적인 표차의 가결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입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하면 172명.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표결 과정에서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 권한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순간 정지됐습니다.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즉시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소집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사실상 국무위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탄핵안 가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요지만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 피의자로 적시됐음에도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 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신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의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당부한 셈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의 통치 연장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황교안 대행체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도 현 정부 기조를 거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교안 대행이 현 정부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소극적으로나마 현 정부 국정 과제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야권에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또 내각 전면 교체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오늘 234표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도 절반가량이 찬성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른바 법리 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즉각 퇴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고 과도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거나 또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전히 초헌법적 발상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오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하야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오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예, 물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80% 내외의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연결해서 여야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당 반응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오늘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전국 수습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전쟁을 날리는 일대 사건이라면서 국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온 대통령의 즉각 사퇴나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한 언급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황 총리 권한 대행이 부적절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먼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탄핵 의결이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 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즉각 퇴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비박계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나왔지만 새누리당 비박계는 오늘 표결에 대해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말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가장 고통스러운 표결이라고만 짧게 언급하고 당의 진로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역할을 해온 황영철 의원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수의 친박 의원들이 국민의 뜻은 따를 경과라고 말했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은 이따 2부에서 유시민 작가가 나올 때 함께 잠깐 좀 중간에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박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표라도 찬성표를 막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이정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로 공언한 사퇴 일자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바로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친박계 자장인 서청원 의원과 오늘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최경환 의원 등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이 당의 앞날에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표의 숫자가 향후 당의 향방에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찬성표는 비박계가 낙권론으로 제기했던 220표보다도 10표가 많고 여당 내에서만 60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비박계의 당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당이나 분당보다는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한 뒤 이른바 진박 축출 작업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는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국회에서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국회 앞을 지켰던 시민들은 지금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서 문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자, 대규모 촛불 집회는 내일로 예정돼 있고 오늘은 소규모의 시민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밤에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도 국회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상황을 전해드리다가 이곳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녁 7시부터 물러나 쇼라는 이름으로 음악인들의 문화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000명의 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가결 직후에 국회 앞에 시민들의 분위기를 환영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약 3시간이 지난 이곳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는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사회적 혼란이 없어야 한다거나 또는 탄핵 그 이후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다소 차분하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이 행사를 비롯해서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비상국민행동 측도 탄핵안 가결 직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면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즉각 퇴진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사실상 부인해오기 때문에 즉각 퇴진을 위해서 촛불 집회 열기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7차 촛불 집회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계획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예, 내일도 그래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고 탄핵안 가결 직후에 국회 앞에 모여있던 박사모라든가 박 대통령 지지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소수의 시민들이었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반대라는 피켓이나 깃발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는데 가결 소식이 나온 직후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박사모 회원들이 오늘 집에 조기를 개항해야겠다라거나 또는 헌재에 가면 기각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청계광장에서 내일 있을 7차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성격의 맞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탄핵 가결에 걸린 시간은 모두 68분입니다. 오늘 표결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찬반 토론도 없었고 의사 진행 발언도 없었습니다. 사실 토론은 그동안 충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후 3시를 2분 넘겨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습니다. 곧바로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제안 설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투표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기표소로 향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이 모두 투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그리고 압도적인 숫자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기까지는 47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되고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68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는 시종일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 핵심 의원들도, 탄핵을 외친 야당 의원들도 엄중하게 헌법 절차를 따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국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는 달랐습니다. 당시 표결을 저지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했고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당시는 34분 만에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고성은 국회 본회의장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심을 따른 탄핵과 민심과 다른 탄핵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가결 숫자 234명은 예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각 당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안혜긴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하죠. 우선 210표 내외 정도로 예상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턱걸이 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었고, 근데 이건 완전히 그걸 다 뛰어넘는 숫자네요. 네, 우선 야당과 무소속, 이른바 야권의 표가 172표인데요. 예. 모두 찬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62표가 찬성한 결과가 됩니다. 반대표보다도 많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 탄핵을 주도해온 비상시국회의가 대략 35명 정도인데 중도나 친박 쪽에서도 최소한 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친박 의원들은 원래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견이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당론도 그렇게 정해졌었고. 근데 이거 마지막에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다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른바 샤이 탄핵? 가려져 있었다라든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요. 최근에 어떤 흐름도 그 찬성표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지난 주말 6차 촛불 집회 참석자가 230만 명이 넘었는데요. 큰 민심의 흐름을 친박들도 거스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결국은 보입니다. 지난주에 그 집회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날 비박계가 어떤 입장 선회를 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가장 큰 핵심적인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번 주 들어서 6일과 7일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차은택 씨가 나와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라고 느꼈다고 말하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황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는 친박 의원들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했다는 것도 친박 의원들을 돌아서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친박 의원들이 상당수 돌아섰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적극적으로 대응할 동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막판에는 저희들이 보도했던 태블릿 PC에 대한 흠집내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어저께 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상세히 또 보도도 해드렸고요. 네네. 새누리당 지도부에는 상당히 영향이 좀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마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박 대통령 이 탄핵 사태에
친박계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예. 비박계에서 아마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박계는 아마 향후 개헌을 고리로 한 보수 대연합 구상으로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당을 해체하고 당명도 바꾸고 합당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친박계가 만일 주도권을 고집한다면 인적 청산을 놓고 내홍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야권은 어떻게 공조가 제대로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짤막하게 좀 짚어보죠. 정치권이 이제 탄핵 이후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8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현재 여권에는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고 야권에서 주도권 경쟁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탄핵 국면을 이끈 게 촛불 민심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너무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공학에 매몰될 경우 그 역풍이 야권에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정치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과 발표 뒤에는 한 목소리로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장.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유가족 4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방청권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그리고 탄핵소추안 상정과 개표까지 본회의 내내 유가족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의 표정이 바뀐 것은 개표 결과를 발표한 다음입니다. 어떤 유가족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떤 유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요. 정말 꼭 되기를, 꼭 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루어져서 너무 고맙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이제 그 탄핵이 가결됐는데요. 헌법기관도 쉽게 국회의원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의 그런 준엄한 심판을. 국회를 나온 유가족들은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신 체제가 이제야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3년 10개월 전에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면서 국민의 기대 속에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정 끝에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총각을 다투던 상황에서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질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머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을 뿐입니다.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개성공단 폐쇄를 낳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경제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불통 논란만 커져갔습니다. 희망은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다시 절망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0개월 만인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주찬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메시지를 밝혔습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 총리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와 외교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한 뒤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저녁 7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요. 앞으로 밤 9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G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황 권한대행 총리 체제가 되면서 군 통수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인데 총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총리실은 아직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행사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비해서 일종의 권한대행 매뉴얼을 만들기는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었습니다. 12년 당시 고건 총리는 정부 차관급 인사 2명 정도만 인사를 단행했고요.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그 밖의 권한은 최소한만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에서 황권한 대행 총리도 탄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각종 현안마다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 시작부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탄핵안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한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남지만 탄핵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7시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외교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 등입니다. 권한 정지에 따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국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과 기본적인 예우는 유지됩니다. 업무 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을 받고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전과 경호도 그대로 받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63일 대부분을 관저에서 머물렀습니다. 신문과 책을 읽고 가족과 산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여당이 총선에 승리한 후에는 당 지도부와 만나 전국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새누리당이 분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청와대에서 집거하며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입니다. 권한 대행을 시작한 황교안 총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인사권 행사나 외교 활동을 비롯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고 특히 그 역시 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역대 9번째, 현행 헌법 아래선 2004년 고건 총리에 이어 2번째 사례입니다. 헌법을 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총리실은 고건 총리 사례를 연구하며 권한대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총리는 63일간 관리자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정된 해외 순방은 모두 취소하고 외국 정상의 방한 일정도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황 총리 역시 안보와 경제에 집중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가급적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연초 주요 부처의 정기 인사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 검사장 승진 등 인사 사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탄핵 이후 내각 불신임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보류했던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조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유족들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야당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지 18일 만입니다. 후임 조대환 민정수석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조 수석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등장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치 지망생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메모 아래 그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겁니다. 실제로 여당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부위원장으로 활동 당시 특조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서 유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6개월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올 5월엔 구조조정을 앞둔 대우조선 사회이사에 내정돼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조 수석 임명에 대해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탄핵 가결 직전 직무정지를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통치 행위에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퇴진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사법적인 판단을 따르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지금 나오는 예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긴 합니다. 자, 헌재는 오늘 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그게 전부입니까? 네, 헌재가 일단은 국정 공백 상태를 고려해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 헌재도 오늘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였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어떤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헌법재판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 평일이라고 하는 회의는 아니고요. 긴급하게 재판관들을 모은 건데요. 현재는 회의가 끝나고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주요 절차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절차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우선 헌재는 오늘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강 재판관은 현재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데요. 중요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해서 다음 주면 출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재판관이 일단 귀국하고 출근을 해야지 일단 중요 일정들도 조금 조율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오늘처럼 재판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법리 검토는 시작이 됐다면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했기 때문에 16일 이후부터 구체적인 변론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규정상으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80일 안에 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보단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많긴 합니다. 예,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헌재가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재판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바가 있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병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04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오늘 가결된 탄핵 소추안에서도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각종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들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 헌재 심리 역시 노 전 대통령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특검은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수사한 검찰도 대기업 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지만 특검이 시작되면서 일단 모든 자료를 넘긴 상태입니다. 특검은 혐의 입증을 위해 대기업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재벌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기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 이유와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권 관련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진 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탄핵안 가결에 대해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공소장에서 밝힌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더해 뇌물 혐의까지 입증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커다란 힘을 실어준 건 국민적 분노와 함성이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뒤 국정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광화문 광장 일대는 촛불을 든 성난 민심으로 가득했죠. 퇴진 거부를 일관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주엔 87년 6월 항쟁의 2배를 넘는 232만 명의 시민이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촛불 민심의 뜨거운 힘을 정재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JTBC가 최순실 씨 태블릿 PC를 보도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만 도움을 받았다는 해명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정부 인사는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건 등도 최 씨 손에 들어간 게 확인된 겁니다. 1차 담화 후 성난 민심 2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첫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최 씨 등 국정 개입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역시 진정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어진 2차 촛불 집회엔 10배 많은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3차 집회부턴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어린 자녀 손을 잡은 부모, 대학생, 회사원 등 자발적 시민들의 거센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이자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퇴진 시점을 정해달라며 승부수를 던집니다. 하지만 진퇴를 국회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국민적 공분은 더 커졌고 6차 집회엔 사상 최대인 232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청와대 100m 앞까지 접근하며 대통령을 압박한 촛불 앞에서 정치권도 민심을 읽었고 결국 탄핵 가결이 이뤄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은 탄핵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요? 대구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석찬 기자, 오늘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구의 최대 번화가죠.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지난 주말보다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시민들은 찬바람 속에서도 손에 촛불이나 팻말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5시쯤 주최 측은 탄핵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부 시민들은 탄핵 반대 유인물을 돌리고 표결에도 불참한 최경환 의원의 경북 경산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만큼 탄핵에 환호하고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시민이 책임이 크죠. 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도하는 게 내가 죄책감도 들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부산이나 광주, 전국 다른 도시들의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 대구에 비해선 그 열기가 훨씬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젯밤 시민 100여 명이 천막을 치고 밤샘 노숙 농성을 한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선 오늘 낮 2시부터 집회가 재개됐는데요.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충돌을 우려한 나머지 입구 셔터를 내리고 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은 장소를 부산 서면 사거리로 옮겨 43일째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온종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공주에선 시민들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까지 들어가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광주에선 탄핵 가결 소식을 담은 지역신문 호해가 금남로의 시위 현장에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은 오늘 촛불을 켠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대전의 식당가에선 소주와 음료를 무제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촛불 집회에선 탄핵에 이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행동은 국정을 농단한 박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한 것이지만 즉각 퇴진이야말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 퇴진 때까지 부산과 광주 등 다른 지역과 연대해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시킨 만큼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서울에선 7차 촛불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시민들과 주최 측은 탄핵안 가결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퇴진이 실행될 때까지 주말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탄핵이 가결됐다고 해서 촛불 집회를 끝낼 수는 없다는 게 시민들 생각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헌재 결정도 남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도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7차 촛불 집회를 계획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그간 촛불 집회를 통해 민심에 힘을 보여준 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퇴진을 재차 촉구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아직 참가 예상 인원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장소는 지난주 6차 집회 때와 같이 청와대 100m 앞까지로 신고돼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청와대 포위 행진을 진행한 뒤 오후 7시 30분부터 다시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해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민심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 퇴진이기 때문에 퇴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말 집회는 물론 1일 촛불 집회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JTBC 문현경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가 더 우려스러운 대목 바로 경제입니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안은 이현재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리더십과 기민한 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상황이 그때에 비해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가장 먼저 나온 우려는 경제였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신용평가사 등에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래가 끝나면서 코스피가 0.3% 내리는 데 그치는 등 크게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동반 위축된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3년째 2%대 저성장이 예고된 데다 성장 동력이던 수출은 2년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지는 등 경제는 곳곳이 빨간불입니다. 거기다 유일호 부총리와 지난달 초 부총리로 내정된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 사령탑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에서 올해처럼 한국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진 적이 있었던가. 우리의 민낯, 병폐가 낱낱이 드러난 착잡한 사건으로 기록될 테지요. 주요 외신들의 홈페이지엔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탄핵됐다는 소식이 톱기사로 올려졌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촛불 민심의 승리, 첫 여성 대통령의 충격적 추락, 한국 대중의 분노가 반영된 결과 탄핵안 가결에 대한 주요 외신의 평가입니다. 압도적인 표차에 주목하며 여당도 박 대통령에 등 돌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본 방송에선 탄핵안 가결 장면이 생방송됐습니다. 표결 전부터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외신들은 여당과 재벌을 부패한 권력의 공범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거부 함성이 영국,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에도 상륙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소한 위법 행위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두 탄핵 사건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안보 공백을 발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안 무산 등 현안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미 정부는 탄핵 표결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해왔지만 당장 트럼프 인수위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정상적으로 협의할 수 없어 상당 기간 대미 외교의 파행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분 경기 여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남여주 IC 인근에서 짙은 안개로 인한 1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5시간 넘게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 사고로 첫 번째 추돌 현장을 수습하던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김모 경위가 추가 추돌한 트럭에 치여 숨졌고 사고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11명이 다쳤습니다. 고병원성 AI에 감염됐거나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의심 신고 43건 가운데 37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미 가금류 654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됐고 앞으로 243만 1천 마리가 추가 살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였던 정은호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씨로부터 받은 돈이 개업 축하금 등이 아니라 정관으로서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변론에 활용하는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물의 일종인 호박 속에서 깃털이 달린 공룡 꼬리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약 9,9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룡은 조류가 아닌 육식성 두발 공룡과의 어린 공룡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공룡이 비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처럼 깃털로 덮인 공룡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 실세의 존재, 그 꼼짝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 PC,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 PC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 효과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시민들의 마음이 그 배와 함께 가라앉았던 날, 시민과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에어포켓 골든타임, 다이빙벨. 그 안타까움의 단어가 되풀이되던 순간에 먼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나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던 그 부모들을 뒤로 한 채 의전을 이야기하고 라면을 챙겨 먹고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그 야만의 시간.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족을 외면했던 정치권. 광장에 나온 노란 물결은 비국민으로 몰려서 조롱을 당했고 고통 앞에 중립 없다고 말한 교황은 경계할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진상규명 요구를 정치투쟁이라고 매도했죠. 물속에 아이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나온 잠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아야만 했던 반면에 정작 책임을 져야 했을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감춰진 그 7시간에 대해서 끝내 함구한 채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심지어 노란색조차 싫어했다던 시민의 아픔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은 너무나도 커다랗고 선명해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총 234표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것이 압도적인 결과라 해도 우리의 자괴감을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길고 긴 겨울은 이제 시작됐고 또다시 봄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남아 있습니다. 인양해야 할 그 모든 진실들, 바로잡아야 할 그 모든 비정상들, 몸과 마음을 다치고 세상을 떠난 그 사람 김관홍 민간 잠수사가 남긴 그 말을 이 시간에 다시 꺼내봅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아직 그 뒷일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유시민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탄핵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야당은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비박계가 당권을 쥐고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윤영탁 기자, 먼저 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야권 대선 주자로 살펴보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대통령의 즉각 사퇴나 내각 총사퇴에 대한 언급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일단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은 황 총리의 권한 대행이 부적합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누리당 비박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나왔지만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가장 고통스러운 표결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김무성 전 대표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면서 조용히 헌재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사를 맡았던 황영철 의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친박계는 이제 패족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마지막 순간까지 찬성표를 막기 위해 분주했던 이정현 대표는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1일로 공언한 사퇴 일자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라도 비대위가 구성되면 바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오늘 탄핵안 찬성표가 여당에서만 60여 표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박계의 당 자각력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탈당이나 분당보다는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한 뒤 이른바 진박 축출 작업에 들어가는 등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할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도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연결돼 있죠? 네, 신혜원 기자, 이 찬성 234표로 압도적인 가결이 나왔는데요.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가 나왔습니다. 그 의결 정족수 200표를 훨씬 더 상회하는 압도적인 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권의 표가 172표가 고정표가 나왔다고 감안했을 때 이 새누리당에서
62표가 나왔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28명이라고 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대응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이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됐죠.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황 총리는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총리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들린 직후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이 오후 7시에는 이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조금 전인 9시부터는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이 해석이 분분한 군 통수권 등의 이 권한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황 총리 역시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시장이 즉각 사퇴를 요청했고 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은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탄핵안 가결 직후에 재판관들 긴급회의도 소집됐다고요? 네, 우선 헌재는 국정 공백 사태를 고려해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재판관이 귀국하는 대로 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박 대통령에게는 오는 16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거센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반면에 이 탄핵소추안에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17항이 적시되어 있는 만큼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향후 정치권 일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권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죠. 네, 야3당은 오는 12일부터 약 30일간 임시회를 요구하는 소집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과 안보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새누리당에선 지도부 거취와 관련해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인데요. 이 탄핵을 주도한 비박계는 탄핵 가결의 동력을 재창당 수준의 인적 쇄신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 공백을 막을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전 개헌 여부를 놓고도 이 찬반 세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신혜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오늘 청와대는 하루 종일 침묵하다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 공개 발언을 했죠. 그동안 대통령이 세 차례 담화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은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검 수사에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법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됐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 국정과제 추진과 국정공백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국정의 연속성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이나 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황교안 대행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한다면 오늘 표결에서 나타난 민의와는 거리감이 꽤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황교안 대응 체제에 대해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고 과도 내각을 구성한다거나 또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역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황교안 대응 체제가 촛불 민심을 거스를 경우 추가 반발에 직면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늘 박 대통령은 사표가 보류돼 있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는데 권한 정지 전에 마지막 인사였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후임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조대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특조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서 유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6개월여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과 야당이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하면서도 세월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시민 작가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 얘기 나눈 중간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도 잠시 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예. 자, 오늘 그 표결 결과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34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회가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80% 내외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의해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뭐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상은 유 작가께서도 못하셨죠? 예, 그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는 봤는데 230표가 넘은 거는 좀 많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표의 결과가 앞으로 헌재 재판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헌재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나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고려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헌법과 법률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을 중심에 두고 심리를 하고 다만 매사의 모든 판단이 다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표결 결과나 또는 국민들의 탄핵 심판에 관한 여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봐야죠. 예.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합니다. 예상이고.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 그리고 헌재 결정이 특검 결과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그런 예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에 따라서 헌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특검보다도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특검은 3월까지 할 수 있잖아요. 수사를 좀 연장하면. 근데 그 전에 탄핵 심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때 보면 그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고 이제 국가기관의 의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 그거 하나만 있었고 나머지는 탄핵을 한 야당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일부 혐의들은 헌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경미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 현직에 머물 자격 또는 가치
이런 게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당시 노 대통령을 물론 뭐 만나보셨을 텐데. 예. 아, 탄핵 심판 기간에요? 예, 예. 그때는 못 뵀죠. 아, 전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청와대 안에 머물면서 주로 독서 뭐 또는 글도 좀 스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 보고만 종종 총리실에서 예. 중요한 상황 보고 알아야 될 것만 조금 듣고 그 정도로 진행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 좀 미묘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로부터 만일 일상적인 보고를 받는다면 일상적인 보고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정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권한을 되찾게 된다면 그 기간을 그냥 공백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통령이 미리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보를 그 권한대행 쪽에서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정보 제공으로 끝날 것이냐, 뭐 혹여나 거기에 어떤 그 피드백, 그러니까 뭐 반응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국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미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상식에 미쳐서 하겠죠. 예. 전 뭐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도 어떤 의견을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뭐 그건 양식에 맡겨야죠. 황교안 권한 대행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같은 코드 인사라고들 많이들 그 얘기들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우려들도 시중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상황을 놓고 이른바 유신 체제가 이제서야 뭐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조금은 있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50%가 넘는 득표에는 상당 부분이 일종의 동정표 또는 연민의정 때문에 찍었던 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어떤 현직에 있으면서 불의의 어떤 시해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따님을 볼 때 뭔가 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잘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은 약간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따님인 박근혜 후보에게 투영해서 표를 준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났지 않은가. 더 이상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더 이상 그 연연해야 할 필요도 없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에는 또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념적인 면에서 또는 가치관에서 그런 국가주의적인 부국강병이라든가 국가안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동의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잘 안 변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비박계 그러니까 비상시국회의에 황영철 간사께서 나와 계신데 잠깐 두 분하고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 황 간사님 보내드리고 다시 또 유 작가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이른바 친박의 숨은 탄핵파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 후에. 예상을 하셨습니까, 혹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국민의 뜻에 따른 의원들이 많았다고 보죠. 그리고 저희들이 끝까지 우리 친박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희 뜻에 동참시키기 위한 설득 노력들을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의총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많은 고민을 하셨던 의원님들이 또 찬성 쪽으로 오늘 또 많이 마지막 순간에 일반적으로는 지난주 그 촛불 집회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민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당 의원들한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삼고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 대통령 3차 담화 발표 이후에 우리 당론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입장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고하게 탄핵 이 심판의 국회 절차에 동의를 한 것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들의 그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님들도 그러한 국민들의 민심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당장은 새누리당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 부분 관심들이 많이 가 있는 것도 뭐 솔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박의 결속력은 물론 뭐 커질 수 있지만 친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숫자로도 지금 오늘 나타난 것으로 보면 워낙 적고, 또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박에는 상당 부분 좀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소멸의 길을 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제 입으로 우리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 물론 뭐 친박이라는 조금 다른 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소멸이라고 또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불만 그러시겠죠.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오늘 이후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 선으로 물러서서 또 새누리당의 또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뒤로 물러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쇄신에 또 뭐 저항하거나 또 어떤 이 싸움이 붙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또 치열하게 또 이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싸움 속에서도 저는 우리 비상식국회가 가져왔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설 자리가 아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소멸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질문인데 그 비상시국 회의는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모여서 앞으로 비상시국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이면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는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순하지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오늘 대통령의 직무정지 직전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 발언이요. 그걸 보면 탄핵 기각 그리고 그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버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없다면 저는 새누리당이 쇄신이든 뭐 당 해체 후에 신당 창당이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든 간에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표결로는 반반 정도씩 나타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보면 탄핵 찬반이 절반이 여전히 친박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복귀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국민들 앞에도 나타났고 또 실제로 비공개적으로도 갔을 거라고요. 그런 의지가.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되게 좀 수습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게 오늘 좀 들던데 그 문제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예를 들면 민정수석 지명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친박에게는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새누리당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대로 진행되겠지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로는 새누리당의 새 지도체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요. 새 지도체제가 구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대선 국면에서 뭐 인물 영입이라든지 그 인물 영입 과정 중에서 또 인적 쇄신의 부분도 함께 해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땐 그래도 이제 뭐 유 선배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뭐 우리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다. 저희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정현 대표 발언도 오늘 보니까 뭐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만 마련되면 묻어나겠다 그러는데 그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그게 뭘까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끊으려고 하는 어떤 비대위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이렇게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지금 친박 쪽에서 자동적으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과 내놓고 끊으려는 사람들에게 비상대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대선을 조기 대선 앞두고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향후에 새누리당의 내부 수습 또는 혁신, 재창당을 가로막는 제일 큰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예, 사실은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숙제도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선으로 물러나서 일단 당의 변화라든지 쇄신에 있어서 저항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 그거는 성공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당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그것이 대통령과 또 함께 가겠다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큰 당내 세력 간의 이런 싸움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이기는 방향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새로 새누리당에서 뭐 현 체제는 아닌 다른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대선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제야말로 더 이상 친박의 고리를 남겨서 하는 선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비상시국 국회의나 지금 비주류가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빨리 전환이 되면 될수록 대통령이 여당에 힘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계제는 별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당내 역학관계를 또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유 작가께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건 뭐 대선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건 좀 지금 상황에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특히 이제 친박계나 비박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권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는 일단 여기서 잠깐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12월 21일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거는 지켜질 것 같습니까? 12월 21일은 지켜지죠. 근데 그보다 전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오늘의 투표 결과는 결국은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오늘 투표에서 표결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주말 사이에 이제 이정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새누리당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야당의 경우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큰 변화를 예고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집을 지어가려면은 우리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결단을 이정현 대표가 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철 의원님께 한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고 보내드리고 유 작가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검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현재 결정의 시점도 권 의원 손에 달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빨리 하면 결과도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 의원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권 의원은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했겠죠. 찬성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누출해야 할 가능성 뭐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답이 뭐 뻔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원칙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늘 이제 의총에서라든지 회의에서 얘기할 때 적어도 이 탄핵의 심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 예. 그래서 탄핵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 4월 정도는 돼야 내려질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것에 비춰봤을 때 뭐 일부러 고의로 굳이 늦춰야 될 거라고 본인이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예. 또 그런 뭐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과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 나누죠. 네. 예.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유시민 작가와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 총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같으십니까? 예, 뭐 저는 뭐 큰 문제 아닐 거라고 봐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권한대행은 이제 고건 전 권한대행 예. 2004년 탄핵 때요. 그 예를 보면 뭐 헌법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다 대행하는 거지만 예.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입법기관에서 탄핵을 당한 마당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분이 그런 것을 안 살필 수는 없거든요. 누가 예. 해도. 그리고 황 총리의 뭐 권한 대행의 성품이 기본 막 치고 나가거나 자기 아이디어가 많거나 또는 자기 이념을 강하게 어느 쪽으로 드러내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예. 굉장히 어찌 보면 범생이 스타일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국민들의 요구나 여론 이런 것을 벗어나서 크게 엇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봐요. 예. 네. 근데 지금 야권은 뭐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적절치 못한 말이죠. 지금 권한 대행으로 와 있는데 총리를 탄핵하면 마음은 예. 내각도 같이 탄핵당한 기분으로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나 또는 장관들이 임해야죠. 이 예.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권한 대행마저 나가라 그러면 뭐 절차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 기분은 알겠는데 그 취지도 알겠지만 그런 예. 표현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는. 일단 좀 지켜보자 네. 그런 뜻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 4월이든 6월이든 지금 뭐 이른바 대선 시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뭐 원튼 원치 않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런 변화가 글쎄요.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야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여권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탄핵 심판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지금. 예. 그리고 탄핵이 지금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예.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또 알 수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예.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선 국면에 들어왔는데 공식적인 대선 활동은 할 수 없어요. 예.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지금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책임성이 높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니까 그건 그때 대처하더라도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경우를 대비해서 각 정당들은 신속하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준비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부터.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바로 출발해서 한 달 내지 5주 정도의 후보를 선출을 하고 곧바로 후보 등록하고 예. 본선으로 들어가는 이걸 대비해야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매우 짧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혼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그 얘기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뭐 저희들은 정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험자시니까 그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내분을 수습하고 뭐 혹은 봉합하고 또는 해소하고 자체를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들은 뭐 문제 없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가 한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꼭 야권에게 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어떤 올려놓으실 말이 있으신지요? 객관적으로는 야권이 유리하죠. 그렇지만 야당들이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알아들어야지 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차이가 별로 안 크더라고요 요새는. 그 다음 주자와.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거 대선 얘기를 계속하는 건 좀 이르긴 한데. 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경쟁력을 본선까지 유지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더군요. 유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재명 시장은 신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오래된 정치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새로 나온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 보다가 또 실적 나면 차버리고 또 새 사람 찾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지금 새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탄핵 국면에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누가 좀 시원하게 이걸 권력 잡아서 정리 좀 해줬으면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욕구에 부합하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선보이는 과정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2위, 3위권에 그런 전체를 통틀어서 2위, 3위권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선보였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한 검증 또는 경쟁하는 정치 세력 간의 공방 이런 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출될 거예요. 탄핵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점도 드러나고 약점도 노출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장점을 살려나가고 약점을 극복해 나가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아직 모르겠어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한간에는 무조건 출마를 결심한 상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풍찬 노숙하면서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체로 전망이 뚜렷하고 좀 거기로 가는 길이 탄탄해 보일 때 나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미 그 여권 후보로 인식되고 있어서 저렇게 풍파에 처한 새누리당 혹시 뭐 분당이 되어서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 올라타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길에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여서 와서 신당을 창당하고 뭘 가기에도 굉장히 일정이 벅차요. 그래서 고민이 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대선 전의 흐름을 좌우할 관건 중에 하나가 사실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상황이 한창 진행이 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 친박을 제외한 연대 고리가 개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혹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와중에 개헌론이 부상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아니고 친문 아니면 다 모이자 이런 얘기는 그 무슨 정당을 뭐 그렇게 합니까? 그 온갖 뭐든 좋다 잡동사니 다 모여라. 하여튼 친문 아니고 친박 아니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뭘 해가지고 뭐 되는 예를 혹시 보셨어요? 저는
죽는 길로 왜 가냐. 예. 김무성 전 대표가.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개헌이 될 것도 아니고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엄중한 시국에 그런 초보적인 정략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자체가 전 좀 이분이 진짜 노련한 정치인 맞나? 그렇게 의아하게 여기는 중이에요. 예. 예. 개헌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으시는 편인 모양이군요. 아니요, 개헌은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부간에 결정될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 만약 탄핵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예. 언제 개헌을 합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예. 이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9시 23분인데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썰전에서 마저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썰전에서 저 안 보시잖아요.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낮에도 4도에 머물며 매우 춥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예, JTBC 특집 토론이 오늘 밤 1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 향후 정국은이란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제작국장인 신예리 국장이 진행을 맡고 오늘 좀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JTBC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remember Richard Nixon back in '74 and the final scene at the White House door and the staff lined up to say goodbye. Tiny tear in his shifty little eye. He said, nobody knows me, nobody understands. These little people were good to me. Oh, I wanna shake some hands. Somebody line